그린란드의 북동쪽 끝자락 덴마크 해협을 마주한 툰드라 지대에는 영하 45도의 칼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어 금속조차 비명을 지르는 극한의 환경이었죠. 이곳은 미군조차 기갑 장비의 운용을 포기하고 항공 정찰에만 의존하던 동토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7일 새벽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상식을 뒤엎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긴급 요청으로 급파된 대한민국 육군 제7 기동군단 소속 K2 흑표 전차 열대가 하얀 설원 위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이었습니다. 북극 항로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하여 대규모 기갑부대를 그린란드 내륙으로 진격시키고 있었기 때문이죠. 위성사진으로 식별된 적의 규모는 러시아의 최신의 T-90 전차와 중국의 9구식 전차를 포함해 무려 300여 대에 달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아군은 고작 10대의 흑표뿐이었습니다. 미군 사령부 상황실에서는 우려 섞인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의 주력 전차인 에이브람스조차 이 얼음판 위에서는 궤도가 미끄러져 기동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K2 흑표의 진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선두에 선 흑표의 전차장 초에 소위는 차가운 금속으로 된 해치를 닫고 밀폐된 포탑 안에서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외부 기온은 영하 45도였지만 전차 내부의 파워팩은 맹렬하게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1500마력의 디젤 엔진이 뿜어내는 거친 숨소리가 차체를 미세하게 진동시켰죠. 보통의 엔진이라면 연료가 얼어붙거나 시동조차 걸리지 않을 혹한이었지만 흑표는 달랐습니다. 한국의 사계절, 그 중에서도 철원의 혹독한 겨울을 견디며 완성된 이 괴물은 영하의 기온을 오히려 반기는 듯했습니다. 최소위는 전차장 조중형인 KCPS를 가동했습니다. 열상 장비의 냉각기가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녹색의 화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즉시 조종수 김상병에게 기동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김상병이 엑셀러레이터를 밟자 55톤의 강철 덩어리가 미끄러운 빙판 위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때 미군 관측 장교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얼음 위를 달리는 전차라면 을에 보여야 할 미끄러짐이나 차체 쏠림 현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흑표만의 독보적인 기술인 암 내장형 유기압 현수장치 ISU 덕분이었습니다. 이 장치는 각각의 보기륜을 독립적으로 제어하여 지면의 굴곡을 완벽하게 흡수했습니다. 울퉁불퉁한 영구동토층 위를 달리면서도 포시는 마치 자이로스코프를 단 듯 수평을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었죠. 궤도에 장착된 특수 고무 패드는 얼음을 움켜쥐듯 파고들며 확실한 접지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속 70km에 육박하는 고속 기동 중에도 흑표는 빙판 위의 피겨 스케이터처럼 우아하고 날카롭게 움직였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미군 지휘관은 한국의 산악 지형과 덥고 습한 여름, 그리고 뼈를 깎는 겨울을 모두 견뎌낸 데이터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시각 전장 관리 체계인 BMS 화면에는 붉은 점들이 새카맣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연합 기갑부대가 사거리 내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선두에는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 전차가 그 위용을 자랑하며 다가오고 있었고, 그 뒤를 이어 수백 대의 전차와 장갑차가 설원을 뒤덮었습니다. 수적으로는 30대 1의 절대적인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흑표 전차 소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데이터 링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적의 위치 정보를 공유하며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포수박 중사는 사격 통제 장치의 패널을 조작하여 탄종을 설정했습니다. 자동 장전 장치의 기계팔이 매끄럽게 움직이며 120, 미리 55 구경장 주포의 약실 안으로 K279 날개 안정 분리철 갑탄을 밀어 넣었습니다. 텅 안은 둔탁한 금소금과 함께 폐쇄기가 닫히고 사격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신호가 계기판에 점등되었습니다. 박 중사의 오른쪽 눈은 조중영의 고정된 차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동적 포구 감지기가
토신의 미세한 휘어짐을 계산하여 탄도 컴퓨터에 전송했고, 레이저 거리 측정기는 적 전차와의 거리를 밀리미터 단위까지 정확하게 측정해냈습니다. 적들은 아직 흑표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얼어붙은 평야를 횡대로 늘어서서 밀고 들어오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최소희는 냉정하게 지형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흑표의 유기압 현수장치를 최대로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차의 앞부분을 낮추고 뒷부분을 높이는 전방 무릎 꿇기 자세를 취하자 차체는 낮은 언덕 뒤로 완전히 숨겨졌고 오직 포탑의 윗부분과 주포만이 능선 위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헐다운이라 불리는 전술적 기동이었지만 흑표의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서스펜션 덕분에 그 은폐율은 극대화되었습니다. 이제 거리는 2500m, 통상적인 전차전의 교전 거리를 훨씬 넘어서는 거리였지만 흑표에게는 유효 사거리 아니었습니다. 적의 선두 차량인 T-14 전차가 열상 조중형의 십자선 중앙에 들어왔습니다. 적 전차의 배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흑표의 센서에 뚜렷한 표적으로 잡혔습니다. 소위는 BMS 화면을 통해 다른 9대의 흑표들도 모두 각자의 표적을 낙온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긴장감이 감도는 포탑 내부에서 박중사는 격발 스위치 위에 엄지를 올렸습니다. 심장 박동조차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그는 최소위의 사격 개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텅스텐 관통자가 장착된 포탄을 초속 1800m로 날려보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소위가 통신망을 통해 짧고 간결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차량 사격 개시.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10대의 흑표 전차가 동시에 불을 뿜었습니다. 포구 제퇴기에서 뿜어져 나온 강력한 후폭풍이 주변의 눈보라를 순식간에 날려버리며 하얀 설원 위에 거대한 충격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포격이 아니었습니다. 정밀하게 계산된 수학적 타격이자 기계공학의 정점이 만들어낸 완벽한 물리적 충격이었습니다. 120mm 활강포를 떠난 10발의 날타는 공기를 찢으며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적진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초속 1800m라는 비현실적인 속도로 날아간 K-279 텅스텐 날개 안정 분리철 갑탄이 적 전차의 장갑에 닿는 순간은 말 그대로 물리 법칙이 지배하는 파괴의 미학이었습니다. 날카로운 텅스텐 관통자는 T-14 아르마타 전차의 반응 장갑이 미처 기폭하기도 전에 그 표면을 파고들었습니다. 엄청난 운동 에너지가 한 점에 집중되자 강철과 세라믹으로 이루어진 복합 장갑은 마치 액체처럼 녹아내리며 길을 내주었습니다. 전차 내부로 뚫고 들어간 관통자는 수천 도의 고열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며 파편이 되어 비산했고 그 충격으로 적 전차의 포탑은 유압을 잃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았습니다. 첫 번째 사격이 끝나기가 무섭게 흑표 전차 열대는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후진 기어를 넣었습니다. 보통의 전차라면 제동을 걸고 후진하는 과정에서 궤도가 헛돌거나 차체가 기우뚱거리며 시간을 지체했겠지만 흑표는 달랐습니다. 1200마력에서 1500마력으로 순간 출력을 높인 파워팩이 으르렁거리자 55톤의 차체는 민첩한 들짐승처럼 뒤로 미끄러져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은 한국군이 산악 지형에서 생존하기 위해 수십 년간 연마해온 사격 후 신속 이탈 전술, 즉 슛 앤 스쿠트의 정석이었습니다. 적들의 반격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선두 전차들이 화염에 휩싸여 무력화되는 혼란 속에서도 후열에 있던 중국의 구구식 전차들은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가동하며 즉각적인 대응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125mm 활강포탄 수십 발이 흑표가 머물던 능선을 향해 쇄도했습니다. 포탄이 떨어진 자리에는 빙판이 깨지며 수십 미터 높이의 물기둥과 얼음 파편이 솟구쳤습니다. 만약 흑표들이 그 자리에 3초만 더 머물렀다면 모두 고철 덩어리로 변했을 끔찍한 화력이었습니다. 하지만
흑표들은 이미 유기압 현수 장치를 조절하여 차체를 낮춘 채 둔덕 뒤편에 예비 진지로 이동한 뒤였습니다. 이동간에도 초에 소위는 전장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BMS 화면에는 적의 기갑 부대가 넓게 상해하며 포위망을 좁혀오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적들은 단순히 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좌우 측면으로 고속 기동 부대를 우회시켜 흑표의 퇴로를 차단하려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툰드라의 평탄한 지형은 방어자에게 불리했지만 최 소위는 이 얼음판 자체를 무기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는 통신망을 통해 전 소대의 기동 사격을 명령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쏘는 것이 아니라 고속으로 달리면서 적을 타격하는 고난도 전술이었습니다. 열대의 흑표는 다시 한번 튀어나갔습니다. 이번에는 후진이 아니라 적의 측면을 파고드는 과감한 돌파 기동이었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시속 60km로 질주하는 흑표의 포시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험지 주행 시 차체의 진동을 상쇄해주는 서스펜션의 정밀 제어 기술 덕분에 포수박 중사의 조중형 속 십자선은 요동치는 차체와 상관없이 적 전차의 측면 장갑에 본드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동간 사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차 범위는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동적 포구, 감지기가 차체의 흔들림과 포신의 미세한 처짐, 그리고 횡풍의 영향까지 계산하여 사격 통제 컴퓨터에 입력했기 때문입니다. 측면을 노출하고 우회하던 적의 경전차와 보병 전투 차량들이 흑표의 정확한 타격에 의해 줄줄이 화염을 내뿜으며 멈춰 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적진 깊숙한 곳에서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왔습니다. 러시아제 코넷 미사일이었습니다. 레이저 유도를 받은 미사일은 뱀처럼 궤적을 그리며 최소위가 탑승한 일 호차를 향해 쇄도했습니다. 회피 기동을 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가까웠고 장갑으로 막아내기에는 이중성형 작약 탄두의 위력이 너무 강력했습니다. 미군 관측병들이 비명을 지르려는 찰나 흑표 전차의 포탑 측면에 장착된 능동 방어체계 KAPS의 레이더가 위협을 감지했습니다. 밀리미터파 레이더는 1초에 수천 번 미사일의 위치를 추적하며 탄도와 속도를 계산했습니다. 통제 컴퓨터는 즉시 대응탄 발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포탑 상부의 발사관에서 튀어나간 대응탄은 정확한 타이밍에 미사일의 진행 경로 앞에서 폭발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수천 개의 파편이 미사일의 유도부와 탄두를 찢어 말겼습니다. 화염과 연기가 시야를 가렸지만 최소위의 흑표는 흠집 하나 없이 연기를 뚫고 튀어나왔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실전에서 능동 방어 체계가 이렇게 완벽하게 작동하는 모습은 그들조차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흑표가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 해도 탄약과 연료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적들은 초반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물량으로 밀어붙이기로 작정한 듯 했습니다. 전방 시야를 가득 메운 300여 대의 적 기갑 차량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질 정도의 포탄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얼음대지가 비명을 지르며 갈라지기 시작했고 흑표 전차들의 기동 공간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전차장 초에 소위의 헤드셋으로 찢어지는 듯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적의 공격 헬기 부대가 저고도로 침투하여 흑표 전차들의 상부를 노리고 있다는 레이더 경보였습니다. 지상의 300대 전차도 벅찬데 공중에서의 공격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흑표의 대공사격 모드를 전환할 틈도 없이 적 헬기에서 발사된 대전차 로켓들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방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거대한 얼음 조각들이 전차 위로 쏟아지는 아비규환의 상황, 초에 소위의 시야마저 하얀 섬광으로 뒤덮였습니다. 폭발의 섬광이 시야를 집어삼킨 그 찰나 초에 소위가 탑승한 흑표 전차 내부는 거대한 종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웅궁거리는 공명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적의 공격 헬기에서 발사된 80mm 로켓탄이 포탑, 상부 장갑과 반응 장갑을 잇따라 타격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 차체를 강타했지만 전차 내부의 승무원들은 기절하지 않았습니다. 차체 내부를 감싸고 있는 파편 방지 라이너인 스폴 라이너가 외부의 충격으로 튕겨나가는 장갑 파편들을 완벽하게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한국형 특수 복합 장갑 KSAP는 단순히 두꺼운 철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충격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열을 차단하는 다층 구조의 과학적 방패였습니다. 최소위는 이명이 들리는 귀를 털어내며 즉시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외부의 광학 장비 일부가 파손되어 메인 화면에 노이즈가 끼었지만 사격 통제 장치의 핵심 기능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포수박 중사에게 대공교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차로 헬기를 잡는다는 것은 교과서적으로는 무모한 일이었지만 흑표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목적 대전차 고폭탄인 K280 탄이었습니다. 이 탄에는 목표물 근처에서 자동으로 폭발하여 파편을 뿌리는 근접 신관 기능이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박 중사는 흔들리는 차체 안에서도 침착하게 사격 통제 컴퓨터의 모드를 대공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레이더가 저공 비행 중인 적 헬기의 궤적을 쫓아갔습니다. 헬기가 회피 기동을 하며 좌우로 움직였지만 흑표의 포신은 마치 자석처럼 그 움직임을 따라갔습니다. 거리 1.5km. 박 중사가 격발 버튼을 누르자 주포가 둔탁한 소음을 내며 불을 뿜었습니다. 포구를 떠난 K280 타는 적 헬기의 동체 스쳐 지나가는 듯 싶더니 헬기의 로터 블레이드 바로 위에서 공중 폭발했습니다. 수천 개의 고속 파편이 헬기의 엔진과 로터를 벌집으로 만들었고 균형을 잃은 적 헬기는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설원 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저항일 뿐이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여전히 200여 대가 넘는 적 전차들이 개미떼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흑표 전차 10대가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며 일당백의 전투를 벌인다 해도 물리적인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각 전차의 탄약 적재량은 이제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예비 연료 탱크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지반이었습니다. 수백 발의 포탄이 쏟아진 그린란드의 빙판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쩌적하는 소리와 함께 거미줄 같은 균열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3호차 흑표의 오른쪽 궤도 아래 얼음이 꺼지면서 55톤의 차체가 우측으로 급격하게 기울었습니다. 얼음 아래는 영하 2도의 차가운 북극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차체가 전복되어 수장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미군 사령부의 모니터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장성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어떤 전차도 저런 상황에서 자력으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종수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변속기를 저단으로 내리고 유기압 현수 장치를 조작했습니다. 기울어진 쪽의 서스펜션을 최대한 늘리고 반대쪽을 낮추어 차체의 수평을 강제로 맞춘 뒤 궤도의 장력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파워팩이 찢어질 듯한 굉음을 내지르며 토크를 뿜어내자 흑표의 궤도는 미끄러운 얼음 절벽을 갈고리처럼 찍어 누르며 차체를 밀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TCU, 즉 구동력 제어 장치가 헛바퀴가 도는 찰나의 순간마다 개입하여 접지력을 회복시켰습니다. 마침내 3호차가 얼음 구덩이를 빠져나와 다시 대열에 합류하자 지켜보던 미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안도의 순간도 잠시였습니다. 적 지휘관은 흑표 전차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제압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전술을 바꿨습니다. 그들은 전차를 직접 타격하는 대신 흑표 전차 부대의 주변을 완전히 포위하여 퇴로를 차단하고
집중 포격으로 고립시키는 작전을 선택했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형국이 되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적의 전차와 장갑차가 빽빽하게 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최소위는 전차장 해치를 열고 밖을 볼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전자 광학 장비를 통해 밖을 살폈습니다. 하얀 설원은 이미 검은 포연과 붉은 화염, 그리고 부서진 기계들의 잔해로 뒤덮여 지옥도와 다름없었습니다. 레이저 경보 장치는 쉴 새 없이 울려대며 사방에서 조준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능동 방어 체계의 대응탑마저 거의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두께를 가늠할 수 없는 전면 장갑과 대원들의 정신력뿐이었습니다. 그때 통신망을 통해 다급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7호차의 주포가 적탄에 피격되어 사격 불능 상태가 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포신이 휘어져 더 이상 포탄을 날릴 수 없게 된 7호차는 이제 움직이는 강철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적들도 이를 눈치채고 7호차를 향해 화력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발의 철갑탄과 대전차 미사일이 7호차를 향해 빗발치듯 날아들었습니다. 최소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동료를 버리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남은 모든 흑표 전체계 7호차를 중심으로 원형 방어 진지를 구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군사학적으로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최후의 항전 태세였습니다. 적의 대국령 포탄 한 발이 최소위가 탑승한 일 호차의 포탑 측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반응 장갑이 폭발하며 충격을 상쇄했지만 그 충격으로 전차 내부의 조명등이 나갔다가 비상등의 붉은 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매캐한 화약 냄새가 환기 장치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BMS 화면에는 남은 탄약이 0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붉게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적의 전차들은 이제 500m 앞까지 다가와 포신을 흑표의 정면으로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포구가 검은 눈동자처럼 흑표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붉은 비상등만이 켜진 전차 내부에서 최소위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포 탄약은 모두 소진되었고 남은 것은 1.7mm K6중기관총과 7.62mm 공축기관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흑표에는 포탄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탑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국군 전술 지휘 통제 체계인 C4I와 연동된 실시간 타격 유도 시스템이었습니다. 최소위는 즉시 전 소대에 사격 중지 및 표적 유도 모드 전환을 명령했습니다. 이제 10대의 흑표는 전차가 아니라 움직이는 거대한 레이더 기지이자 관측소가 되었습니다. 흑표의 전차장 조중영과 포수 조중영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접근하는 적 전차들의 정확한 좌표를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수집한 오차 없는 거리 정보와 적의 이동 속도 그리고 풍향 데이터가 암호화된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어 위성을 통해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북부 사령부의 타격 자산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적들은 흑표가 탄이 떨어져 침묵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거리를 좁혔지만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무덤으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밖 대서양 해상에 떠있던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과 잠수함에서 수십 발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린란드 상공을 배회하던 미 공군의 B-1B 랜서 전략 폭격기가 내부 무장창을 열었습니다. 흑표가 찍어준 좌표는 오차 범위 제로였습니다. 잠시 후 그린란드의 하얀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흑표 전차 부대를 포위하고 있던 300여 대의 적 기갑 부대 위로 강철의 피가 쏟아졌습니다. 단순한 폭격이 아니었습니다. 지능형 자탄이 탑재된 확산탄들이 공중에서 분리되며 수천 개의 작은 폭탄이 되어 적 전차의 가장 취약한 상부 장갑을 타격했습니다. 그 충격은 지질학적인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이미 금이가 있던 빙판이 대규모 폭발의 충격파를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붕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얼음 대지가 조각나며 검푸른 북극해가 입을 벌렸습니다. 60톤에 달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전차들은 미끄러운 궤도 때문에 방향을 제어하지 못하고 서로 충돌하며 차가운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 거대한 붕괴의 현장 한복판에서 오직 흑표 전차들만이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흑표의 ISU 현수장치는 빙판이 기울어지고 깨지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각 바퀴의 높낮이를 독립적으로 제어하며 차체의 수평을 유지했습니다. 최소위의 지휘, 해의 조종수들은 궤도의 접지력을 한계까지 끌어올리며 무너져 내리는 얼음 조각들을 징검다리 삼아 안전한 동토지대로 도약했습니다. 영하 50도의 혹한과 눈보라, 그리고 지진에 가까운 충격 속에서도 한국산 파워팩은 꺼지지 않았고 흑표는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자욱했던 연기와 눈보라가 걷히자 미군 정찰 헬기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광경은 전율 그 자체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얼음바다 위에는 수백 대의 적 전차들이 수장된 거대한 구멍들이 뚫려 있었고 그 가장자리에 10대의 K2 흑표 전차가 당당하게 대형을 유지한 채 서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리고 장갑 곳곳이 긁혔지만 단 한 대의 손실도 없이 엔진을 가동하고 있는 그 모습은 마치 불멸의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미 국방부의 기술 분석관들은 흑표 전차의 로그 데이터를 확인하고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배터리 전압은 정상 범위를 유지했고 유압 장치의 오일점도 또한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전차는 단순히 기계가 아니다. 한국의 사계절이 빚어낸 공학의 걸작이다. 사격 통제 장치의 정밀도와 기동성, 그리고 무엇보다 극한 환경에서의 신뢰성 면에서 K2 흑표는 현존하는 모든 주력 전차의 기준을 새로 썼습니다. 그린란드 얼음 평원에서의 이 전투는 전 세계 군사교범의 기적의 흑표 전차대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고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기술력이 세계 정상에 서 있음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알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이 만든 이 강철의 맹수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조국을 지키기 위해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린란드 설원에서 펼쳐진 K2 흑표 전차의 전설적인 전투 이야기였습니다.